클라인은 모든 중요한 정신 과정들이 유아의 기질적 요인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과도한 시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타고난 강력한 공격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아의 시기심 어린 파괴성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유아의 시기심은 사랑과 관심을 줄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고는 결국 가서는 잔인하게 실망시키는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이 다른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그러니까 어떤 과도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멜라니 클라인은 선천적인 것을 중심으로 봤다는 얘기죠. 과다한 공격성을 타고 태어난 분이 지나친 시기심을 가진다. 이렇게 멜라니 클라인을 봤는데 어떤 관계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분들이 살아온 환경, 어떤 생육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박탈당하고 끊임없는 실망으로 일관된 이런 자기의 양육 환경 때문에 지나친 시기심이 생겨났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유혹적인 대상들이 결국은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런 체험들이 계속되는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나친 시기심, 그 대상, 좋은 대상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생겨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지 않고 있는 어떤 대상, 여기에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 자체까지 파괴해버리고 싶고 이런 판타지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툴이기 때문에 특히 힘이 내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현상에 대한 이해 방법인데 보통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쪽의 이론을 극단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무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어떤 물론 아이들의 첫 번째로 태어난 둘째로 태어났느냐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보통 아이들이 뭐 2살이나 3살 터울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부모도 첫 아이를 키웠을 때 부모, 둘째 아이를 키웠을 때 부모, 셋째 아이를 키울 때 부모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 아이를 키웠던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대상 중에서는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서 자라난 분들이 있죠. 어떤 형제가 6명, 어떤 심한 분은 10명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같은 형제 중에서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첨예하게 다른데 이걸 그 형제들끼리 분류해 보면 그 중에 뭐 3분의 1은 아주 좋은 쪽, 3분의 2는 나쁜 쪽, 어쩌면 반은 좋은 쪽, 반은 나쁜 쪽. 같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워낙 다른데 출생 순서가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르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보통은 네이처 vs 너처라는 개념으로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이런 논쟁으로 얘기가 되면서 결국은 두 가지 절충적인 의견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이 정신분석적인 이런 논의 틀을 조금 넘어서야 될 상황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타고난 거나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 각자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실존적인 결단이 있다고 보여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해 왔느냐. 어린 시절에는 그게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같은 박탈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헤런 오나이가 봤던 것은 보통 아이들이 초기 박탈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를 관찰했는데 대상을 향해서 대상의 비율을 맞추는 이런 방식의 디펜스를 발달시킨 아이가 있고 대상과 적대적인 형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아이가 있고 또 하나의 아이는 아예 대상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철수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moving toward people, 그 사람들을 향해 가는 형태, moving against people, 사람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 또 하나는 moving away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형태. 이 방어 형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세 가지로 드러나더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어떤 패턴들이 어른이 돼서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 이게 신경적 환자가 된다고 이론화 했어요. 헤런 오나이는. 근데 이 점에서 왜 어떤 아이는 첫 번째 형으로 갔었고 두 번째 아이는 두 번째 형으로, 세 번째 아이는 세 번째 형으로 갔느냐. 여기에 선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선택이 어린 시절에는 무의식의 활동에 거의 가깝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아이가 되면서도 그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자유의지의 결정이다. 어떤 아이는 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더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배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으로 그 상태에서 계속 성장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정신분석이나 어떤 심리적인 이론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주체의 결단이라고 할까요? 주체의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것이거나 환경적인 것이나 이 두 가지를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는 환경과 그리고 유전적인 측면, 그래서 기질적인 측면과 환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두 개의 정신분석의 가장 큰 기본적인 가설이 첫 번째는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결정론이에요. 이게 프로이드가 봤던 거죠. 그런데 이 심리적인 결정론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당자, 그 사람 스스로의 책임은 없다는 결과가 와요. 그 환경에 그렇게 타고났거나 그런 환경에 있으면 당신은 지금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당신 탓이 아닙니다 쪽으로 만약에 결론이 계속한다면은 어떤 우리가 만나는 그 부분에 디펜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주체로서의 의식이 상실된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위로를 하더라도 그 상태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삶에 대한 실존적인 태도가 갖추어져야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 삶은 지금까지 환경이나 단 타고난 것에만 원인이 있다고 봤던 것을 벗어나서 그런 환경이나 그런 타고남 속에서도 결국 내가 나를 결정해온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부모 탓이나 내가 타고난 기질 탓만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 온 것이라는 것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적인 자기 이해가 일어나야 비로소
이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신분석가들이 아까 얘기한 캐롤 라이나 위니카시나 어떤 코우시나 이런 분들이 생각했던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라고 표현을 어떤 코우 같으면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를 살지 못하고 폴스 셀프를 산다.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대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입장에 있는 한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정신분석 쪽이나 심리 이론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심리적 결정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결정론은 그 당사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이나 이런 심리 이론들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환경이나 타고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디펜시브하게 살았던 그 패턴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 환자의 경우 우리가 치료 목적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석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안아주는 과정을 가는데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를 살필 수 있는 해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상태에 갈 때까지는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케어하면서 도와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분 스스로가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결국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때 주어진 환경이나 타고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각자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실존적인 자기나 자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어쩌면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라는 얘기 이런 이론 속에서 이분들이 잘 설명해내고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에도 요즘 유행에 무슨 참자기 연구소 뭐 이런 이름을 붙인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실존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어떤 타고난 부분, 타고난 공격성에 대한 이론이 대상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툴이 되지만 또 대인관계 심리학자들이 이런 관계적 이론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환경 중심의 이론 이런 것들도 다 일리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존적인 자아 성찰이라고 하고 실존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야만 결국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이 결국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심리상담이나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분에게 이걸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분에게서는 너무 지나친 요구가 되겠지만 어쩌면 이분을 인도하는 사람은 이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만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아픈 것을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건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죠. 우리가 유한한 삶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불안하고 두려운 이 삶이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한 삶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게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유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결단들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이런 실존적인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니까 실존주의 철학은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 여러분들이 사르트르나 어쩌면 실존주의 선구자라고 하는 키엘케고르나 아니면 니체나 하이데거, 이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일정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면은 누구도 믿지 않고 네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이론도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결단하는 게 이 삶이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따라가야 될 어떤 교리가 없다. 내가 따라가야 될 원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은 매 순간 내가 선택해서 나를 결정해 간다. 이런 개념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도 각각 고유한 이론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후스로부터 하이데거가 배웠고 그리고 사르트르가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이론이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일반화해서 좀 같이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 자체도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실존주의자만은 각각 자기의 삶을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이론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 전체를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일까, 나의 실존적인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의 몫이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본질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나는 내 실존적인 결단은 없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삶을 대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외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사람만이 어떤 다른 사람의, 나와 같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이 고독한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침이라 여러분들 자유현상을 위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생각되는 거 있으면 잠깐 나누고 그 다음으로 가죠.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회복 중이세요? 예. 아이고, 아직 제 지금 목소리가 안 돌아왔어. 목소리가 아직 더 안 돌아오셨구나. 아이고 고생하시네. 예.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분 중에 코로나가 걸려서 어떤 세션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요즘 시기에는 있어요. 말씀하시죠. 네. 이제 좀 고비는 넘어서 잠은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좀 고통스러운 게 한 3일 정도 갔었는데 이제 저녁에 잠은 좀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낮에도 낮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한참 깊게 오래간만에 깊게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아침인지 지금 저녁인지 전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빨리 깨었을 때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좀 묘한 느낌이 들었고, 아주 중요한 체험이에요. 좀 나눠주시죠.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 현실이란 게
사실 그렇게 탄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감각도 사라지고 이렇게 아로마 같은 향도 이렇게 발라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감각이 죽으니까 음식 맛도 잘 안 느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고 생각했던 이게 그냥 뭔가 살짝만 딱 건드려줘도 뭔가 이렇게 그냥 휘발돼서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고 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살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근본적인 데서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 게 이번 일로 좀 예,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그 선택이라는 거, 책임이란 게 좀 이렇게 제 스스로부터 좀 그런 게 확실해야 내담자한테도 뭔가 무작정 뭐 도와주려는 마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최상의 가치인 것처럼 믿는 것도 어쩌면 저한테 약간 그것도 환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그, 그 선택에 대한 그 뭐랄까 존중이 일단 먼저 예, 있어야 되겠다. 그 내가 저게 뭐 안 좋은 그 상태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걸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그 나름대로의 그 이렇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사라지면 세상에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냄새도 없어지는 거죠. 누가 냄새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감각 기준으로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식론 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론 쪽에서도 내 존재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대상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이해들이 인식론을 넘어서 존재론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가 만나는 그 존재 자체를 제가 가끔은 이제 수법이전 속에서 이런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신비체로 이해해야 된다. 신비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좋은 결정이건 나쁜 결정이건 끊임없이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어쩌면 자기의 실존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본질을 규정해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무조건 이해하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의견을 이분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독자성, 이분의 독특한 인격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분을 돕는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의 실존적인 삶의 투쟁을 우선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함께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선 우리 김동완 선생님 병문안을 좀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병문안 가야 되나요? 오늘은 한국 계신 분들만 다 나오셨네. 왜 그렇네요. 네.
여기 뉴욕은 지금 새벽 6시에 시작을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교수님, 저는 그 실존과 좀 약간 별개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잠들라 그럴 때, 그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잠들라고 막 그 넘어가려 그럴 때가 꼭 죽는 경험과 같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잠투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이 좀 저한테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걸. 어, 어. 그 용어로 뭐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뭐 설명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용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거를 제가 놓쳐갖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근사한 것을 찾아내셨을 뿐이고 실제는 우리 박 목사님만의 고유한 체험이에요. 누구도 똑같은 체험은 없는데 그 체험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우연히 봐서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서 그 정도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느끼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체험이죠. 그럼 다른 분들은 그런 체험을 안 할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있겠죠. 그래도. 있지만 그 강도나 그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자다가 안 일어나면 죽는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실존적인 자각이 일찍 있었다고 보이죠. 근데 제가 한 달인가 한 몇 주 전에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또. 그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험은 네. 어쩌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경험이 그대로 해소되고 끝난 게 아니고 아직 남아서 나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있다고 보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교수님 이번에 혹시 실존 철학자라고 딱 규정하기는 그런데 칼 야스퍼스라고 예, 예. 하이데거와 동시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칼 야스퍼스도 좀 다루시나요, 그러면? 너무 욕심내시지 마시고 우리 나눔 속에서 이 야스퍼스를 네. 공부하신 분들이 또 함께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야스퍼스를 공부할 기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철학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접근을 하는 분과 무신론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에서 치료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드는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담자를 돕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분의 어떤 철학적인 견지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는 이 철학자의 견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내 삶을 이해하고 결단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겐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다른 분에게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길들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실존 철학자라고 그러지만 다양한 어떤 실존 철학자들의 그 어프로치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 두면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다 달라요. 모두가 실존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인데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들을 다양하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